안녕하십니까 여러분. 4강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결강을 해서 여러분한테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드립니다. 죄송해요. 이번에 제가 이제 요번에 소비에트 영화와 몽타주 해가지고 베르토프 이야기를 하면서 이후에 자기 반영적 영화의 어떤 계보처럼 좀 이어지는 그 사람들을 이어서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베르토프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몽타주 이론을 한번 정리를 해도 좋겠다 싶어서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소비에트 영화와 몽타주가 이제 이번 강의 제목으로 제가 잡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까지 히치콕 영화를 보면서 결국은 자기 재현적 영화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재현적 내러티브를 만드는 영화의 문법적인 이음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제가 한 가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한테 하나 더 공유해야 될 거는, 히치코크 영화나 헐리우드의 그런 우리 재현적 영화에서의 영화적 문법에서 말하는 그 이음새는 이야기를 재현하는 데 쓰이는 몽타주 이론이에요.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다른 거냐면, 이야기가 이어지고 이 이야기에서 한 이야기가 전체가 이야기 구성을 하는데 필요한데, 그 이야기 전체 구성 안에 들어가는 그 씬들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과 의미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커팅들이 어떻게 붙여지느냐 하는 문법적인 이음새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그때 누가 질문을 해서 제가 보충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180도 라인이라는 거는 문법적으로 왜 그게 도출된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활동상은 3차원인데 영화는 스크린은 2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차원적인 인식의 구도예요. 우리 뇌가 우리 지금 현실에서 3차원에서 다니면서 체험하면서 인식하는 공간과 시간 감각을 2차원에 투영돼서 그걸 재해석하고 인지하는 변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뇌에서 작동하는 일종의 번역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2차원적 화면을 우리가 뇌에서 3차원적 인식하는 그런 방식을 적용해서, 그러니까 변환해서 이해하는, 그때 지점에서 보면은 평면이기 때문에 180도, 이 180도를 넘어서는 움직임을 잇는 그 편집에서는 이음새가 뭔가 이어지지 않고 툭 끊어지는 느낌, 그런 게 생긴다는 거죠. 저번에도 말했듯이 다분히 이것은 우리 인지적인 본유적인 어떤 메커니즘하고 관계된 거고, 영화가 그거를 이제 실험하면서 발견했다라는 거죠.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교하게 잘 어쨌든 발전시킨 히치콕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영화 초반에 그리피스 얘기를 제가 했죠. 영화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이제 이때 지금 나오는 소비에트 영화에서의 그 몽타주 이론을 발전시킨 여기 이제 이론의 대가들은 사실은 이들도 역시 그리피스 영화에서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리피스가 아주 영화 초기에 자기 작품들을 만들면서 내러티브를 연결하는 그 몽타주들의 연결 문법이 어떤지에 대한 기초적인 거를 다 이해를 시킨 경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지가 베르토프, 그리고 에이젠슈타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영화에 대해서 잘 모르시더라도.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돕첸코를 넣어놨는데, 요 사람들이 사실은 1920년대 초반부터 이제 전 영화사에 몽타주 이론, 굉장히 중요한 이론적인 어떤 확립하고, 그 다음에 영화도 작품도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몽따주가 뭐고 그 충돌과 혹은 어떤 내러티브적인 연쇄성 속에서 어떻게 다른 영화들 각각 그 느낌이 다른 그런 걸 만들어내는지 이제 우리가 요 계보를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현대 영화들을 이해하는데도 원류가 될 수 있는 거로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의 역사적 배경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영화가 1895년에 프랑스에서 이제 시작됐잖아요. 상영하고 보는 것은. 근데 당시에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 시대고 그다음에 이제 혁명의 태동기였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크고 나라 안에서는 엄청난 그 경제적 파탄과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신문물인 영화 같은 경우가 바로 그 자기 나라에서 제작되고 받아들여져서 제작되고 상영되고 하는 즉각적인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영화가 어떤 식으로 들어갔냐면 1896년 다음 해에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류미에르 형제들이 영화를 발명하고 그걸 상업적으로 이제 많은 영화들이 나갈 때 그 훈련된 촬영 기사들이 사방에서 취재식으로 볼거리들을 많이 취재해가지고 와서 상영하는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유명하다는 혹은 어쨌든 사람들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여러 명소들을 또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런 의미에서 러시아의 그 뭐 크렘린 궁전이나 아니면은 그때 이제 제정시대였으니까 뭐 삼두마차 아니면 되게 전통적인 농민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해외에 시네마토그래퍼가 와서 담아가지고 간 거죠. 그런 식으로 기록되고 그것이 보여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 안에서 그 당시는 이제 좀 있으면 소련이 되죠. 러시아 안에서 자기네가 직접 영화를 제작하고 만들기 시작하는 건 시간이 좀 더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다가 제정 러시아 시대의 영화가 대중적인 예술이라고 인식이 되지 않은 이유는 워낙 귀족층과의 그 귀족층이 갖고 있는 그 문화의 점유권이 컸던 또 당시의 상황이었고 또 그들에게는 이런 똑같은 현실을 그대로 모사하는 사진적으로 모사하는 저 형태가 되게 품위가 없다고 생각됐고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 러시아의 귀족들도 그냥 자기네들이 늘 보는 스펙타클 연극들을 그대로 담는 이런 정도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 러시아 안에서는 영화가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들이 활발히 그걸 받아들이고 안에서 많은 어떤 자극들이 있으면서 자기 발전을 했던 거랑은 다르게 좀 텀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혁명에 의해서 1918년, 22년 정부 세워지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제 영화 산업이 갖고 있는 생산성을 기능하려면 그 나라가 어쨌든 하나의 주권체로서 좀 정상적인 안정성을 가지면서 문화활동이 시작돼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러시아는 그런 시간들이 좀 뒤로 밀린 거죠. 그랬는데 1919년에 되면은 이제 그 혁명 이후에 모든 산업이 완전히 국유화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걸 가져오냐면은 국립영화 전문 학교가 설립이 돼요. 그래서 이게 현재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우린 그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학교로 남게 되는데 그러면서 영화의 그 뭐 소비에트 트러스트 이런 그 영화 안에서 연맹들도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해외 배급을 받는 해외 영화들보다는 우리도 우리 안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하자 하는 이제 그런 자극들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제적 러시아 때는 그런 영화에 대한 매체에 대해서 좀 아래로 내려다 보다가 이 혁명이 이제 완수가 되고 되게 중요한 시기가 왔을 때 레닌이 제일 먼저 영화의 그 굉장히 중요한 홍보적인 그 역할을 빨리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서 지금이 영화라는 예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영화 국립학교를 만들고 아주 전폭적으로
이 자기네 이 성공한 혁명들을 사람들에게 계몽하고 그것을 끌어가는 정말 최전방의 어떤 수단으로서의 영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19년경부터는 이제 혁명이 이제 성공하면서 그때까지도 좌파적인 우파적인 영화라는 어떤 개념으로 뭐 소개하는 책도 있어서 제가 그렇게 구별은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이건 뭐 좌파 우파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대신에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그 부르주아지들이 영화 매체를 가지고 되게 재현적인 방식으로 필요한 거구나라고 인식하면서 이미 이제 첫 발을 내딛었던 그런 전통들이 있고, 이제 그 뒤에는 국가가 영화라는 매체에 주목하고 하면서 영화 학교가 세워지면서 많은 젊은 그 지성인들이 안에서 영화를 실험하고 굉장히 제재 없이 아주 자유롭게 영화 매체를 실험하는 그런 일군들이 같이 초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동시대에 좀 다른 경향의 영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제가 러시아 얘기를 하다가 먼저 다시 프랑스로 잠깐 가면은, 루이 델릭이라는 프랑스에서 초창기에 중요한 이름을 그래도 한번 거론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1895년에 그 영화가 만들어진 어떤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도 짐작하였듯이 굉장히 예술적으로 아주 많은 실험들, 전위적인 노력들, 이런 것들이 예술 전방위적으로 아주 많이 퍼져 있던 시대였어요. 1900년에 들어가면은 이제 에펠탑이 뭐 세워지는 그 국제 박람회도 있었고, 이 굉장히 미래파, 어떤 미래에 대한 물질과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혁신적이고 아방가르드적인 걸 가져다 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사조들을 만드는 경향들이 시작돼서 예술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그 기류가 아주 컸던 시대입니다. 그때 영화가 등장을 했던 거고, 루이 델릭이라는 저널리스트였고, 또 이 사람은 그런 화가나 이런 전위 예술가들과 굉장히 교류가 많았고, 자기 자신도 그러한 작가로서의 일을 했던, 그리고 또 이론가이기도 했던 그런 굉장히 총망라된 지적이면서 예술적인 작업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거죠.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근데 이 사람이 영화에서 몽타주라는 말을 사실은 제일 처음 썼다고 기록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가적인 어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이 영화라는 게 어떤 몽타주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주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우리가 그전까지 사진이 먼저 나왔으니까 그냥 사진기를 들고 찰칵하고 정사진을 찍는 거랑 굉장히 다르게 이 안에 있는 메커니즘이 유기적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건 완전 본질적으로 다른 거네 하는 매체에 대한 인식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은 영화를 포토제니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어요. 그래서 이런 포토젠이라는 어떤 이 영화가 돌아갈 때에는 장치, 기구가 있어야 되고, 빛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억양, 마스크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억양과 마스크가 작가적인 자기 색깔과 그리고 그런 자기 표현,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작가적인 눈으로 이 도구를 바라본 사람 중에 굉장히 초기의 사람들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거를 되게 예술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성을 갖는 이 기계, 그리고 이 메커니즘 안에서 잘라서 붙이는 이 몽타주라는 것이 굉장히 핵심적인 이 매체의 중심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보면서
이때 이제 1920년, 이분은 1890년에 태어났으니까 그 되게, 그리고 이제 요절한 작가예요. 근데 1920년대에 이제 프랑스의 아방가르드가 굉장히 많이 번성할 때 아주 전방에서 중요한 이론적인 리더 역할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번 프랑스 영화를 그 크리스마커까지 가는 이제 계보를 잠깐 정리하기 위해서 그 전위 영화와 자기지향적 영화, 자기지향성을 갖는 영화, 전위 영화, 그리고 크리스마커라는 이제 그런 주관과 객관들이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굉장히 혼합적인 에세이스트 작가들로 이제 점점 방향이 나아갈 때 그 계보들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프랑스 이 시대의 전위 영화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는 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준비를 할게요. 여기서는 언급만 할게요. 여기서 어쨌든 루이 델륙이라는 초창기 영화를 예술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한 이론가이자 작가인 사람이 몽따주라는 것을 이미 명명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주목했다. 그리고 그 시대에 20년대의 프랑스에서는 이미 전위적인 영화들을 볼 수가 있고 전위적인 경향을 가지는 작가들이 있다. 근데 실제로 그 영화들을 우리가 볼 때 전위적이기 때문에 막 내러티브가 깨져 있고 그러진 않아요. 정말 여기서 나오는 장 앱스탱이나 아니면 듀라르나 르네 클레르 같은 작가들은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의 작업은 그냥 우리가 볼 때 오히려 굉장히 포에틱, 시적인 작업들, 그 시적인 드라마를 우리가 향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위적이라고 함은 여기서 이 당시에 카메라와 편집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그 어떤 기계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더 전위적인, 아예 이제 이후에 아주 전위적인 작가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는데, 그 영화에서는 이제 오히려 미술 쪽으로 편입되고 영화에서는 오래 남지 못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때 이 루이 델릭이라는 사람이 포토제닐이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영화의 몽타주를 주목하면서 이 당시에 전위적인 어떤 움직임과 함께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영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표현하는 그 정점의 그 어떤 표현력, 이걸 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분위기들이 이제 생긴 게 1910년도에서 20년대 사이, 그때 이제 거죠.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러시아에서는 영화 학교도 1919년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1919년, 20년이 지나야 국가적으로 영화라는 매체들에 대한 실험과 제작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래서 재밌는 게, 그러면서 러시아가 아주 초창기에부터 자기네 나라 안에서 영화가 들어오자마자부터 이론과 지적인 이론 작업하고 그다음에 실험적인 작업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제 반면에 영화가 시작되고 상업적인 어떤 그 활발한 시장을 통해서 드라마투르기 가 훨씬 더 이렇게 강력하게 갔다면은, 유럽에서는 훨씬 지적이고 예술 사조적으로 그것을 이제 받아서 영상으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할 것인가 하는 아방가르드적이고 실험적인 어떤 기류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받으면서 러시아가 시작을 했고, 그렇게 봤을 때 그 시작점에서 우리가 이제 드디어 베르토프를 얘기를 하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베르토프는 그 제정 러시아 시대에도 영화를 했는데, 영화를 어떻게 했냐면 뉴스를 찍는 그런 기록가적인 역할로서 이미 접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물론 이제 같이 언급해야 되는 것은
지금 소비에트 시대 때 몽따주 이론이 나오는 이 세계 영화사 안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이론가들과 이런 작가들은 하나같이 당연히 이 러시아 소비에트의 사회주의적인 운동에 완전히 전적으로 다 몸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농민과 이 일하는 그 프롤레타리아와 함께 그 혁명을 완수하고 나서 그들을 계몽하고 이 프롤레타리아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희망을 하던 나라인가 하면서 거기에 계몽하고 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작품은 내용적으로는 당연히 전부 다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 사상과 그리고 그것을 다 같이 노래하는 공동체, 그러한 공동체를 노래하는 그 내용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지가 베르토프도 카메라를 들고 이제 거리에 나가서 자기가 작품을 이제 그 매체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기가 쓸 때 그 쓰게 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동기는 훨씬 수행적으로 우리 프롤레타리아, 우리 이 대중, 국민들이 전부 다 깨어 각성하고 어리석은 자로 남아서 지배계급에게 이렇게 어리석게 착취당하는 그런 데서 해방되고 스스로가 더 지적이고 무장돼야 된다라는 그런 자기 신념하고 같이 가면서 이 영화를 사용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좀 전에 제가 그 프랑스의 포토제니라고 얘기하는 루이 델릭의 그런 사조들하고 같이 맞물리면서 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작되는 상황에 들어왔을 때 이미 뉴스릴 등을 촬영하면서 그 매체를 갖고 있었던 베르토프는 자기의 사상하고 같이 접목해서 그리고 아방가르드적인 이런 사조하고 같이 들어오면서 영화라는 매체는 정말 우리가 수행적으로 우리의 사상과 우리가 바라는 이 신념들을 기록하는 아주 수행적으로 써야 되는 매체구나라고 인식한 초창기의 사람인데 베르토프로부터 사실 몽타주의 개념도 베르토프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후에 에이젠슈타인이나 푸도프킨이나 이런 뒤에 정말 이론적으로 그 몽타주의 이론을 정립하고 영화를 대작들을 만들어내는 감독들에 비하면은 베르토프가 가졌던 몽타주에 대한 개념은 아주 분화되어 있다기보다는 몽타주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만큼의 어떤 사용 그리고 그리피스적인 어떤 사용, 이해, 문법적인 이해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베르토프가 아까 이제 레닌이 영화에 주목하면서 어쨌든 가장 프로파간다적인 홍보적 역할을 해야 되는 매체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소련에 있는 감독들은 너희가 무엇을 만들든지 간에 시작은 뉴스리라고 기록 영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얼리티, 지금의 현실을 담아내는 일들을 아주 지령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작가들이 감독들이 다 이에 따랐죠. 그러니까 작업을 다큐멘터리적으로 처음에 접근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러시아 영화를 규정하는 또 다른 면이죠. 자, 그럴 때 1919년에 이미 학교도 세워지고 베르토프도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쿨레쇼프 밑에서도 학생으로 공부를 했는데 베르토프가 그때 이미 들어가면서 키노아이라는 그 그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운동을 이제 시작한 거죠. 이 키노아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카메라의 눈이 나의 눈이다. 심지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나의 생물학적인 눈보다 카메라의 눈이 훨씬 더 진실을 더 잘 보게 해주고
사실을 현실을 이해하게 해준다라고 더 믿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다각도의 시각과 그리고 클로즈업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눈으로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 카메라의 눈을 통해서는 아주 다양한 시각으로 다면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그 자각 때문에 자기의 눈보다 사람의 눈보다 이 기계의 눈이 훨씬 우리의 인지적인 면에서 우리를 더 깨울 수 있다라고 믿었던 관계이고 그런 면에서 키노아이라는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부지불식간에 포착되는 실체라는 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부지불식간에라고 저는 사실은 제가 참고한 책들에서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게 우리말로 참 저도 만들어내려니까 말 만들어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부지불식간에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그 핵심은 뭐겠습니까? 지금 우리 되게 많이 보죠. 테레비고 어디고 뭐 카메라 굉장히 소형화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데나 놓고 카메라가 저기 있는지 의식을 안 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 일상을 하는 그런 지금 우리 영상들을 접하듯이 그 당시에도 베르토프가 볼 때 이 카메라를 가지고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간다는 거 미리 알려서 예정하고 계획하고 연출적으로 쓰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가장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는 일의 어떤 단면들부터 확 들어가서 있는 그대로 찍고 싶은 마음, 이제 그런 마음에서 부지불식간에 포착되는 실체, 그것을 담는 것이 자기가 촬영을 하는 포지션 원칙이 된 거죠. 그리고 카메라가 아주 이제 소형화될수록 그것은 가능한 건데 여기서 그러니까 각색이나 연출이 되지 않는다는 건 이제 기본 원칙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각본이나 연출이 없다고 해서 카메라를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찍을까를 정말 뭐 아무거나 되는 대로 임의적으로 찍는다는 그런 실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찍을 것인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편집하는 것이 이제 작가 지금의 매체를 가지고 있는 감독과 작가가 하는 일이다라고 연출자의 어떤 역할을 그렇게 인지하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쇼트와 쇼트를 연결시키는 게 감독, 연출자가 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연출자일 때 카메라를 들고 오늘은 어디 가서 무엇을 찍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갔을 때 미리 이런 모양으로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러한 연출은 하지 않지만 현장에 가서 가장 내가 찍을 수 있고 내가 포착하는 대로 찍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필름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얘와 얘를 잘라서 이렇게 붙인다라는 결정을 내가 하니까 결국은 감독이 하는 일은 소재를 선택하고 편집을 하는 일이구나 라고 인식을 한 거죠. 여기에서 이제 몽타주에 대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22년이 되면은 베르토프가 한 일 중에 하나가 키노 프라브다 해가지고 이게 시네마 베리떼하고 나중에 이제 시네마 베리떼가 1960년대 초반인데 22년에 키노 프라우다라는 제작을 시작했는데 베르토프가 그때 23회 동안 진행했으니까 매달 2년 정도 한 거예요. 2년 동안 매달 뉴스 필름을 만들어서 아까 키노아이라고 했던 그 연장선에서 이제 뉴스릴처럼 기록을 담은 거죠. 그러면서 그거를 자기가 명명하기를 키노 프라브다라고 했는데 그 프라브다가 뭐냐면 트루스, 진실이에요. 불어로 그거를 그대로 옮기면은 시네마 베리떼예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불어로 가지고 와서 나중에 이 같은 정신으로 쓴 사람이 장루슈라고 1960년대 초반부터 시네마 베리떼라는 운동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그 아주 날것의
그런 지금 베르토프가 한 거를 그대로 60년에 시작한 것 같은. 근데 그때는 이미 뭐가 다르냐면 장비가 다르죠. 60년도가 되면은 장비가 훨씬 더 가벼워지기도 했고 기동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장루슈가 이 베르토프의 키노 프라브다를 이어서 시네마 베리테라는 한 40년 가까운 그 텀을 놓고 이 프랑스에서 받아서 시작할 때는 그때 그 시네마 베리테의 트루스, 그 진실은 카메라를 통해서 뭐가 더 많이 나오냐면 베르토프는 훨씬 시각적이었죠. 영상적으로. 이 장호슈는 인류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나 영화라는 매체를 접하게 된 이유도 인류학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도구로서 필요했던 사람이고,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이 그런 실험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길거리에 날것으로 그냥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그냥 잡아서 물어봅니다. 아주 돌발적인 질문을 하고 그 질문들을 사람들이 생각 막 하고 사려 할 필요가 없이 즉각적인 대답이 나오는 것들을 자기 인류학적인 어떤 학자적인 실험으로서 시작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영화에서는 새로운 장르와 기법이 된 것으로 이제 이어져 가요. 그게 단지 잠깐 했던 실험이었으면 그냥 그러고 말았을 텐데, 그걸 통해서 사실은 영화가 좀 더 확장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뒤에 이제 미국에서 그 나오는 뉴시네마 그 뉴필름들하고는 조금 구별이 되지만, 어쨌든 이런 장루슈가 했던 시네마 베리테 같은 경우는 누벨바그로 그 가고 있는 경향하고도 맞물려서 되게 실험적인 거지만 그게 바로 계보가 직접적으로 베르토프에게서 온 거였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장루슈의 그런 아주 날것이고, 아마 우리가 지금 보면은 늘 우리는 늘 보는 이미지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한 번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여러분한테 분석해 드리고 싶은 게, 되게 가볍고 임의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참 재밌는 거는 만약에 지금 한 20대 중반쯤 되는 청년들이 아주 가볍고 즐거운 마음으로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붙잡고 그런 선동적이고 아주 뭐 재기발랄한 인터뷰를 시도한다고 합시다. 우리 텔레비에서 참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인데, 그것하고 이 지금 사실 형태적으로는 같아요. 그런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서 그런 가벼운 뭐라 그러죠? 형태를 선택해서 실험하는 거하고 참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라는 걸 한 번은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토프의 키노 프라우다가 갖고 있는 이제 아까 프라우드 그 베르토프가 자기 작업을 하면서 편집이 되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베르토프 영화에서 그 카메라와 함께하는 영화 카메라와 함께하는 사나이 맨 윗 무비 카메라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정말 실험적이고 아주 작가적이에요. 왜냐하면 수행한 거죠. 베르토프가 자기가 카메라를 들고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들어가고 또 일상의 사람들이 또 어떤 일상을 살고 하는, 굉장히 다양하게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군상을 자기가 수행적으로 기록해가지고 그걸 편집했어요. 근데 여기서도 보지만 편집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와 어떤 느낌을 창작할 것인가를 실험하고 결정해서 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분히 사유적이고 자기의 인식과 생각이 밑바탕에 깔리면서 가게 되는데, 그렇다면은
그때 보여지는 영화들이 스토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시간이 넘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 스토리가 없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그런데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실험적인 모든 기계적인 실험들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은 되게 마치 미래 세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구도, 그리고 애니메이션적인 그 기법도 많이 쓰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자기 반영적인 언어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베르토프 영화에서는 카메라를 직접 쥐고 카메라를 찍는 사나이가 반복적으로 제일 주인공으로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를 들고 가는 사나이도 나오고, 그 카메라가 어떻게 사람들을 찍는지도 나오고, 카메라가 지붕 위에서 완전히 하이앵글로 도심 전체를 엄청난 광각으로 우리 눈에서 보통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각도로 굉장히 이상할 정도로 광각인 도시의 장면을 찍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애니메이션적으로 카메라가 혼자서 막 돌아가는 것 같이 그런 수법을 또 쓰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가 막 갈 때에 안에서 직접 편집을 하는 편집 기사가 거기 이제 옛날에 여자들이 그 편집 일을 참 많이 했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편집을 하고 있는 이 필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봐갖고 자르고 하는 편집을 하는 일, 그 일도 이 작품 안에 계속 주기적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이 카메라맨이 나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힌 일들이 이런 것이며, 이것은 이 사람한테 이렇게 편집 작업도 거쳤답니다 라고 스스로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굉장히 자기 반영성의 어떤 전형 본질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베르토프가 편집, 몽타주를 주목했을 때 베르토프의 머릿속에는 몽타주는 병치예요. 병치. 우리 저번에도 그리피스 그 영화 포터 영화에서 강도 거의 최초의 드라마처럼 강도들 대열차 강도 볼 때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 이렇게 병치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제일 먼저 원초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베르토프도 몽타주라는 것이 어떤 새로운 이 앞에 있는 이 커트와 얘하고가 만나가지고 그냥 단순히 이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아주 또 새로운 느낌의 뭘 창출하는 이런 병치가 오는 효과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는 거는 베르토프가 자기 영화에서 추구하고 원칙을 항상 견인했던 것은 사실에 대한 폭로예요. 그러니까 그 베리테, 그 프라브다, 진실, 이게 자기가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믿었던 만큼, 사실 베르토프에게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영화 자체 이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보이는 현실들에서의 어떤 진실을 찾고 진실을 도출하고 그것을 만나는 거,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진실을 드러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보는 그대로의 사실을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성의 담보가 훌륭한 카메라가 이 사람한테 너무 믿음직하고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대중과의 만남이 굉장히 수월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견해,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정서적인 자기 추구함의 어떤 꿈, 진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이 영화를 자기가 갖고 다니면서 사용하는데 너무 직접적으로 맞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런 베르토프의 키노아이가 카메라를 가진 사나이, 뭐 좀 전에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얘기들로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쿨레쇼프를 얘기할 수 있어요. 쿨레쇼프도 이제 베르토프하고 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그 대신에 아주 조금 더 먼저 연장자인데, 이 사람은 영화학교의 교장이었고
나이 차이가 아주 많이 나진 않았지만 이 사람은 푸도프킨하고 베르토프도 배웠어요. 여기서. 그래서 그 푸도프킨은 이제 좀 이따가 다시 나올 텐데 이 쿨레쇼프가 편집의 중요성을 봤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유튜브 이런데 쿨레쇼프 이렇게 지금 여기 나온 이름들을 치면은 뭐 마구 설명이랑 뭐 다 쏟아집니다. 왜냐하면 영화 언어를 배우고 몽따주를 할 때 되게 제일 어떻게 보면 맨 앞에 있는 교과서인 거예요. 가나다라 우리가 문법 배울 때처럼. 그래서 쿨레쇼프는 실험적으로 뭘 하게 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똑같은 얼굴 다음에 뭐 아름다운 여자, 똑같은 얼굴 다음에 맛있는 음식, 똑같은 얼굴 다음에 아기,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얼굴 다음, 그 대신에 이 얼굴이 최대한 무표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아주 기쁘고 슬프고 이런 표정 없이 가장 중립적인 얼굴을 놓고 다음 컷들을 어떻게 이어붙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연결을 속에서 이 얼굴을 달리 해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실험을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편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근거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웹에서 결과를 찾았습니다. 나는 뭘 물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제가 사실 동영상들을 여기서 찾아놨는데 또 이게 저작권에 잠깐 몇 분이라도 걸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 커다란 사조가, 어째서 이게 뭐가 바뀐 것 같지? 사조가 있는데 베르토프의 그 연장선을 이은 사람이 에이젠슈타인이에요. 몽따주 이론에서. 그리고 이 쿨레쇼프가 이 쿨레쇼프가 몽따주 학교 모스크바 영화 학교에서 많은 제자들을 가르치고 편집에 대해서 이론화하고 이럴 때 또 영향을 받은 수제자가 푸도프킨이라는 감독인데 그 쿨레쇼프의 아주 직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얘기하냐면 베르토프 아이젠슈타인 요 한 그룹과 쿨레쇼프가로 푸도프킨이 딱 받았을 때 요 그룹이 굉장히 몽따주에 대해서 몽따주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쓰는지 사조와 요게 살짝 대립되는 아주 다른 경향의 몽따주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베르토프나 아이젠슈타인 같은 경우는 훨씬 형식주의적이고 영화의 언어 자체에 대해서 먼저 눈을 뜨고 실험적이고 그리고 훨씬 형식적이고 되게 드라마틱한, 이후에 아이젠슈타인은 오히려 드라마틱한 거를 더 고조해서 만드는데 그걸 몽따주 이론을 쓰는가 하면, 쿨레쇼프가 몽따주를 얘기했을 때 그런 아까 실험적으로 얘기한 그런 영향들은 뭐에서 오는 거냐면 우리들의 인지 작동이 그만큼 연역적이라는 데에서 오는 거거든요. 연역성. 우리가 사물을 이해할 때 이것 다음에 이것을 보면 얘하고 얘를 바로 연결시켜서 아 얘가 이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연역적 반응을 작동하게 돼요.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연쇄적인 결과물의 효과, 이것을 주목하면서 편집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서 편집은 뭐 인간의 인지적인 작동 이런 것까지 더 넓혀갈 게 없이 그냥 영화를 만드는 하나의 내러티브를 구성할 때 인지하게 될 되게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은 나중에 사회주의 리얼리즘, 어떻게 보면 재현의 영화 쪽으로 가는 거고, 푸도프키는 베르토프나 아이젠슈타인은
훨씬 선동적이고 어떻게 초창기에 선동적이고 열성적인 어떤 혁명적 기질을 가지고 형식적인 탄미주의로 갔는데 나중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형식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 드라마투르기보다 대중에게 소통하기가 어렵고 이러면서 이제 레닌 시대가 지나면서 이들은 사실은 추출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너무 형식주의에 빠지는 너희는 오히려 거꾸로 반동적인 애들이야 하는 그런 낙인을 역설적으로 그래서 되게 불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되고요. 제가 여기다 알렉산더 도프첸코라고 썼는데 초기 작가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몽타주에서 하나의 이론을 갖고 있다기보다 굉장히 또 다른 계보입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는 영화는 어떠냐면 이도 역시 혁명의 이념을 같이 공유하고 사람들을 계몽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프롤레타리아의 어떤 해방과 이런 새로 지금 세운 소비에트라는 나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계몽적인 그런 마인드를 적극적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프첸코는 어떤 류냐면은 되게 어떻게 보면 시인이에요. 그래서 뒤 이후에 제가 이제 크리스 마커를 말하게 될 때 어떻게 보면 또 겹치는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베르토프나 아이젠슈타인은 특히 베르토프는 정서적으로도 이후에 고다르가 베르토프 운동을 할 만큼 그 베르토프적인 이념을 차용해서 갖고 옵니다. 누벨바그의 선봉이었던 자기적 그 반영적 영화의 거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고다르 작품은. 근데 그때도 베르토프 그 운동을 베르토프 이름을 가져갈 만큼 이 계보를 취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조리스 이반스나 크리스 마커나 이런 되게 에세이스트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정서는 되게 좀 섞여 있어요. 이런 재현적인 것보다는 베르토프 아이젠슈타인이 갖고 있는 어떤 베르토프적인 정서하고 도브첸코의 시적인 정서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데 도브첸코는 원래가 그림을 그리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몽타주는 그 이론으로서 이해하고 영화를 만들어가는 그냥 하나의 문법으로서 자기가 이해해서 영화를 만드는 거고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담고 있는 그 아름다움, 서정적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 아니면 사람 이렇게 눈에 그것을 담아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되게 시적으로 정서적인 표현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물론 이제 소비에트 시대의 후기에 이제 나라가 굉장히 강경화되고 그러면 빛을 발하게 되는 사람들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몽타주 이론은 여기서 말하는 몽타주가 우리는 이제 편집이라고 하는데 몽타주는 불어예요. 아까 그 들리기 얘기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몽타주는 몽대라는 동사가 계단이나 이런 높은 데로 점점 올라가는 걸 몽대, 그 오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렇게 완수하고 성사시키고 그 완결한다라는 그 결합해서 이제 걔네들을 구조를 맞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구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렇게 다 따로 와가지고 가구를 맞춰야 되면은 그 가구 맞추는 일도 몽대라고 해요. 몽따주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소리냐면 몽따주라는 그 개념 안에는 계단을 오르는 것처럼 어떤 것들을 상승하고 무언가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이 짜 맞춰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면적인 이야기를 1시간 반을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필시 아무리 안 그러려고 해도 한 번은 오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지 않으려고 해도 생겨요. 그것도 재밌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하나의 내러티브를 가지는 이야기든 아니면 드라마투르기든
심지어 다큐멘터리든 뉴스에서조차도 몽때하고 이렇게 맞춰지는 절정은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영화에서 그냥 우리말로 하면 편집, 이렇게 편집이라고 하는데 몽따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가 세계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몽따주 이론이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그런 내포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같이 더 있어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잘라가지고 붙인다 이런 거 이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것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된 얘기고, 여기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쿨레쇼프나 그 이쪽에 이제 베르토프랑 조금 다른 노선을 가는 사람들에게서 몽따주는 자연스럽게 이야기 내러티브를 이어주는 결합적인 의미에서의 몽따주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푸도프킨하고 아이젠슈타인이라는 이 두 조류는 우리가 전체 영화사를 놓고 봐도 리얼리즘적인 경향과 좀 더 실험적이고 자기 반영적인 영화들이 있듯이 여기서도 몽타주를 가지고 경향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도구적으로만 쓸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이 다 달라지는 경향이 벌써 여기서도 갈라집니다. 그래서 조금 한번 이제 금방 몇 가지만 정리를 하자면은 쿨레쇼프를 푸도프킨이 바로 계승하고 베르토프적인 건 에이젠슈타인이 가져간 거예요. 몽따주에 대한 어떤 이런 그 정서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는 이들은 다 작가로서 자기 작품들을 한 사람들인데 쿨레쇼프의 촬영 기사가 푸도프킨하고도 일을 이어서 했고 베르토프의 촬영 기사가 에이젠슈타인하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말하는 바가 많죠. 촬영 기사가 그냥 단지 이렇게 기계적인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도 사진을 하나 찍으려면 이렇게 핸드폰에 사진을 기를 놓고 요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정말 그 바깥에 프레임을 어쨌든 선택하는 것처럼 그 프레임을 선정하고 그 촬영에 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 촬영기 안에 보면은 옛날에는 16개의 프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영화는 24개의 프레임, 1초 안에. 요즘은 30개 이제 전자적인 이미지들은 보통 그렇게 가는데, 그러면 그 1초 안에 몇 개의 사진들이 연속으로 돌아가게 하느냐가 영화적 속도, 이미지의 속도를 달리해 주기 때문에 그 옛날에는 촬영할 때에도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요즘은 뭐 다 찍어놓고 이렇게 하는 기법들이 많지만 이미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해서 찍었어야 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어떤 걸 촬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내가 무엇을 말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면서 일을 하는 되게 연출적인 일이기도 해요. 지금도 그렇긴 하겠지만 지금은 훨씬 유연성이 많아졌죠. 이런 기계적인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의 좀 큰 기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베르토프 같은 경우가 이제 프랑스나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자기 반영적 그 영화들이 도출을 낼 때 가장 요쪽 계보들로서 가는, 그리고 아인슈타인도 굉장히 형식적인 실험을 많이 하고 했던 드라마투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면이고, 여기는 정말 어떤 리얼리즘이에요. 그리고 되게 느슨하기도 하고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렇게 보면 이게 좀 어떻게 다르냐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영화사에서 제가 말한 그리피스가 자기가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만들게 된 영화적 문법 언어들을 다 받아들이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이론적으로 실험한 케이스가 소비에트 영화의 몽따주 이론이에요. 근데 전에 우리가 저번에 2번이나 연속해서 본 히치콕 같은 경우가 사실은 여기 이 계열이죠. 스토리텔링하고 이야기를 재현하는 그런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환상성을 만들어내는 그 계열 안에 있긴 한데 정서적으로만 다른 것뿐이 아니라 그 이제 히치콕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정교하게도 했고, 히치콕은 사실 쿨레쇼프나 푸도프킨 같은 경우 되게 러프하게 영화라는 것이 이렇게 몽타주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선 자기 내적인 어떤 이야기를 잘 연결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구나 하고 약간 좀 터프하게 이해하고 갔다면은, 그거에 비하면 히치콕은 훨씬 정교하게 디테일까지 정말 몽타주에서도 그렇고 훨씬 영화적 언어를 굉장히 세심하게 이해하면서 내러티브를 위해서 쓴 그런 케이스예요. 근데 러시아는 이 당시에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이론가들과 아주 반짝반짝한 영화 이론들을 정말 선도적으로 이끌면서 영화 산업에 거기다가 이제 국가가 받쳐주고 하니까 영화가 만들어지고 실험되고 대작들이 만들어지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소비에트 영화가 영화사에서 가지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게 크죠. 지금 것의 전체 영화사에서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가 다 너무너무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문물을 가지고, 이게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로 지금 문화를 치면은 이 젊은 애들이 전부 다 힙합하고 랩하고 이러면서 막 그 문화와 노래에 막 그 정말 미친 듯이 막 들어가서 굉장히 서로 발전하듯이, 이 당시에는 그게 영화였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저런 이론을 만들어내고 막 실험적인 영화를 하고 지금 봐도 정말 신선하고 대단한데 하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냈을 때의 저 작가들, 감독들의 나이들이 다 20대입니다. 굉장히 젊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이념에 걸리지 않고, 왜냐하면 사회가 이미 전부 다 우린 사회주의 사회니까 뭐 그 누구를 색출하고 이런 반대적인 개념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만들어낸 혁명의 그 완수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까 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상적으로 거기 그 사상과 맞지 않는다면 문제지만 그 안에 같이 있을 때에는 되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유함 속에서 이념적인 제약이 오히려 거꾸로 없이 모든 걸 다 실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진적인 어떤 이론들이 나오고 정밀하게 그 다듬어진 몽타주 이론들이 이제 생기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디까지 왔나? 몽타주 이론이 그렇게 됐고, 그러면 이제 그 또 다른 이제 그 계파로서 아까 말한 그 푸도프킨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를 맨 앞에 얘기한 것 같이 이 에이젠슈타인하고 베르토프는 사실 이게 계보적으로 이어지고요. 이제 이 푸도프킨이 리얼리즘 계열로 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푸도프킨은 쿨레쇼프의 제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냥 이 영화의 요 쇼트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글로 치면은 하나의 단어다라고 되게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했어요. 그래서 그런 쇼트와 쇼트를 잇는 것이 단어와 단어들이 이어지는 그런 자연스러운 문장을 만들어내는 일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요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푸도프킨의 몽타주는 연속성의 몽타주예요. 이후에 나오는 그 에이젠슈타인이 만들어낸 몽타주 이론은 충돌이에요. 어트랙션이라 그래가지고 그때 끌어당긴다라는 의미의 몽타주 오브 그 어트랙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 커트와 이 커트가 만났을 때 서로 일부러 충돌시키고, 그러한 충돌 속에서 제3의 변증법적인 어떤 다른 정서와 감정을 더 고양시키거나 도출해낸다 하는
게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의 이론의 원칙이고, 거기에 반해서 리얼리즘 계열로 가는 푸도프킨의 몽타주 이념은 그런 충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얘하고 얘가 서로 연속적으로 아까 말한 연역적,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연역적 인지 작용에 의해서 얘 다음에 무엇을 넣느냐 그 순서에 따라서 이야기의 흐름과 내용이 달라진다. 이게 제일 중요한 몽타주, 자기가 갖고 있는 몽타주의 원칙이고, 그걸 통해서 이 내러티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말로 다들 굉장히 좀 이상하긴 한데,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속의 몽타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러티브적인 그 쓰임으로서의 몽타주였기 때문에 대조되고 병치돼서 같이 가고, 그 유비 어떤 시적으로 그거를 이제 작은 게 큰 거를 대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또 동시에 일어나는, 이건 그러니까 병치하고도 같은 말이고, 그다음에 라이트 모티프가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그 라이트 모티프 그럼 주제잖아요. 우리 음악에서 치면은 아무리 큰 뭐 베토벤의 교향곡이라고 해도 그 1시간짜리 교향곡이라고 해도 다 다르지 않잖아요. 그 자기 기본 주제가 있잖아요. 라이트 모티프가. 그걸 중심으로 변형되지 않습니까? 딱 그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하나의 음악적 작업의 오케스트레이션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주제가 이렇게 변형되고 더 확장되고 뭐 달리 표현되고 하는 건 있어도 라이트 모티프가 있어야 된다. 이건 다분히 내러티브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가지고 무슨 얘기를 만들 때 제일 또 일반적으로 이 원칙에 의해서 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푸도프킨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과학적인 그 공부를 먼저 했던 사람이고, 도브첸코도 그랬대요. 그리고 요즘에는 배우들이 파워가 아주 세가지고 뭐 좀 무력하긴 하지만, 이 몽타주를 영화의 언어에 그 연출해서 키워드라는 걸 이해하고 나면은 사실은 이제 뭐가 달라지냐면, 배우를 어떻게 쓸 것인가, 배우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히치콕도 그랬잖아요. 히치콕도 나는 연기 잘하는 그런 배우가 필요하지 않아. 근데 이제 스타 시스템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스타가 필요했던 거고, 히치콕에게서도 그 드라마에서 자기가 필요하고 있어야 할 곳에 거기 잘 있으면 되는 게 배우예요. 근데 여기서도 푸도프킨도 그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어떤 창조적인 성취가 배우의 내면, 우리 이제 뭐 연극이나 공연 같은 경우는 배우가 정말 그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거의 그게 전부죠. 정서적 창조력을 만들어내는 그 동력을 배우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창조적인 성취가 배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구조화하고 구성하는 작가, 감독이 그걸 갖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거고, 그래서 감독이 제일 먼저 카메라를 통해서 그 연기하는 사람의 관객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감독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연기가 어떻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배우의 연기라는 거는 걔가 하는 연기가 아니라 감독에 의해서 감독되는 연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영화들은 다 잘라서 써서 붙이는 것처럼 그냥 그들의 단편적인 것들이 이렇게 토막토막된 조각들이 이렇게 붙여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푸도프킨에게서 배우도, 왜냐하면 푸도프킨이 배우였어요. 연기도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가 이 사람이 이 영화에서는 연기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해하고, 오히려 영화를 더 연출적인 마인드에서 영화적 언어를 연구하게 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배우론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저쪽 계열에 있는 베르토프나 에이젠슈타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본질적으로 영화가
보여주는 연기를 잘한다는 리얼리즘적인 어떤 내적 연기의 뭐 대단함 이런 거는 사실 다분히 홍보적으로 우리에게 그 사용되는 것이지 기술이겠죠. 그렇다고 제가 배우를 지금 격하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가장 사실 지금은 더 많이 귀하죠. 이 배우가 없으면 영화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는 스타 시스템이 거의 다 차지하는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배우가 한마디에 다 꿇어요. 어쨌든 굉장히 그런 세상이긴 한데 메카닉적으로 배우의 연기라는 것은 사실은 연극하고 아주 다르고 그건 아까도 그 쿨레쇼프가 실험해서 말한 것처럼 한 사람의 그냥 그 중립적인 얼굴과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에 의해서 관객들이 인지적으로 자기가 연역적 추론을 통해서 그 얼굴의 해석을 스스로 하듯이 그렇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쿨레쇼프의 실험은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궁금하면은 나중에 요거 받았을 때 잘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 찾으면 실제로 나옵니다. 근데 반복적인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일단은 쿨레쇼프와 푸도프킨 쪽 이게 리얼리즘 계열이라고 이제 얘기하죠. 뒤에는 리얼리즘 쪽으로 가는데 이들은 사실 그 베르토프나 에이젠슈타인도 그랬던 것처럼 그리피스의 그 빚진 것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연속성으로서의 몽타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유기적인 결합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런 몽타주 이론에서 이제 에이젠슈타인 걸 보면은 굉장히 짧은 커트들이 파테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비장함.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투르기에서 아주 절정으로 갈 때 그 짜내고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막 동화해서 거기에 끌고 가가지고 굉장한 격정적인 어떤 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에이젠슈타인은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게 영화가 자기 영화가 구성하고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했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몽따주는 뭐냐면 그때 가서 절정에서 그 절정의 파테틱한 그 비장미와 엄청난 그 드라마투르기의 긴장감을 다 느끼게 해주는 정말 말 그대로 몽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로 올라가는 그걸 만들어내는 그게 이 사람의 예술이고 그게 영화 본유의 몽따주의 어떤 역할이고 그게 몽따주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반대로 리얼리즘 계열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막 쌓아 올려가지고 여기서 막 이런 게 폭발하도록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흐르듯이 우리 생명들이 되게 하나의 유기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좀 선선한 유기체적인 결합을 가지는 것을 이제 선호하죠.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의 인지적인 연역적 구성에 의한 연역적인 추론이 함께 갈 거다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냐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어떤 걸 인지한다는 거는 보는 걸 인지한다는 것 예에 이어서 무엇이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연역적 추론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근거한 몽따주 이론을 만들고 몽따주를 주목했기 때문에 푸도프킨 같은 사람이 영화를 만들 때에는 이런 이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라는 연역적 추론을 함께 같이 선험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 연결성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안 쉬운 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작가가 어떤 사실들을 보고 듣는 어떤 사실들을 재배치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으로 다시 재현하고 객관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거나 아니면 자기 관점에 너무 빠져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일들을 잘
서술하지 못하는 사람 요즘에 더 많아요. 요즘엔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은 영화를 만들기에 되게 적합하지 어려움이 많을 사람이에요. 뭐 그런 이유로 더 독특한 영화를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건 제가 약간 지금 비꼬면서 하는 얘기고, 왜냐하면 남들과 굉장히 다른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어떤 이야기가 돼야 해요. 누군가한테 객관적으로 A라는 것을 내보이려면 내가 A를 내보냈을 때 그들이 A라고 볼 것이야 라는 것이 나름 굉장히 일치성이 많아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A라고 내보냈는데 그걸 A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의 A가 나간다면은 이거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처음부터 영화가 만들어지기 어렵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게 이제 연역적 구성을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무슨 저기 뭐라 그러지? 윤리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에 우리가 사고하는 그 구조가 그러함으로 그것과 같이 따라가는 이 그 어떤 선언적인 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에 그럼 이쪽 계열인 에이젠슈타인으로 가봅시다. 아이젠슈타인, 우리 참 말 아이젠슈타인, 지금 아인슈타인하고 헷갈리시죠, 여러분? 아이젠슈타인이에요. 근데 에이젠슈타인이라고 많이 써서 저도 이렇게 썼어요.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의 핵심 키워드는 변증법적인. 그러니까 이게 변증법적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지금은 참 옛날 말 같긴 한데 어쨌든 A와 B가 만났을 때 A,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C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거 이제 좀 전에 푸도프킨의 연쇄설이라고 써있네요. 여기는 연쇄. 그러니까 아까 이어가는 그런 걸 연쇄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에이젠슈타인의 변증법적인 비약.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는 이때 몽타주는 충돌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집할 때 이제 오데사의 계단 같은 뭐 전환 포템킨의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예를 들면 계단에서 엄마가 자기 아이를 손을 막 잡고 내려가는데 애 손이 떨어진지를 몰랐어. 그러면서 고개를 돌아서 딱 보니까 아이가 계단에 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그 괴물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놀래가지고 되돌아가서 아이를 찾는데 이미 군중들은 그 제정 러시아 군인들에 의해서 탄압받으면서 내려오고 있고 계단을 그 아이는 거기서 쓰러져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밟히고 넘어지고 그러면서 거의 거의 정말 죽음에 가까운 상태로 만신창이가 되는 거를 엄마가 그걸 보게 돼요. 그럴 때 그걸 바라보는 엄마의 그 너무나 놀래고 끔찍해하는 얼굴과 그 아이가 발에 밟히거나 뭐 피가 나거나 뒤집어지거나 하는 그 끔찍한 장면들이 연쇄적으로 계속 같이 아까 플래시오프 효과처럼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시리즈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엄마와 또 다른 인물들이 막 중첩되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그 가장 이제 절정일 때에는 아기 엄마가 그 유모차를 갖고 있는 아기 엄마가 총을 맞아서 넘어지면서 그 유모차가 계단으로 막 굴러 내려오는 가장 정말 절정이죠. 그러니까 아이젠슈타인이 같은 해에 파업도 만들었는데 전환 포텐킨도 만들고, 근데 파업을 먼저 만들고 전환 포텐킨을 만들었는데 사실 두 영화는 같은 영화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파업은 노동자의 이야기로서 그 정말 혹독한 그 부르주아지 그 자본계가들이 노동자들이 파업할 때 그들을 어떻게 공권력과 함께 탄압하고 폭력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탄압하느냐 하는 그 현상하고, 그 다음에 전환 포텐킨 같은 경우는 이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제 정말 너무 평화롭고 그 아름다운 그
바닷가에서 한가롭게 살던 그 민중들에게 갑자기 들이닥친 이제 그 회오리 바람, 어떤 이제 혁명의 바람 때문에 그 제정 러시아 군인들이 막 탄압하는 그 두 개 사실은 이름들만 다른 것뿐이지 구도도 같고 그리고 보여지는 몽타주적인 기법도 거의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기회가 되시면은 보셨으면 좋겠는 게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되게 놀라운 거는 지금 봐도 우리가 하나도 질리지 않고 아주 놀라울 만큼의 전위적인 그 컷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실험적인 테크닉적인 실험도 굉장히 신선하고 아무튼 지금 우리 요즘 같은 시대에는 오히려 거의 잘 보기 힘든 아주 장렬한 장엄한 대서사시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구별을 하자면은 그 푸도프킨 계열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우리가 서사적이라고 얘기할 때 그 서사가 에픽, 그 서사가 내러티브예요. 이야기의 줄거리 있죠. 근데 에이젠슈타인에게서 나오는 서사는 뭐냐면은 드라마투르기예요. 그 완전 절정으로 향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것들을 연출하는 서사. 그래서 이 이야기 자체도 대하는 그게 다르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아까 푸도프키는 무엇이 유기적이냐고 했냐면은 영화 자체가 유기적인 걸로 봐요. 그 이야기와 이야기, 요 컷들과 컷들이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흐르듯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그런 유기물로 보는데, 이 아이젠슈타인이 보는 그 유기성은 어디서 보는 거냐면 몽타주라는 그 작업이 하나의 세포처럼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관념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주의가 관념적이고 나중에 러시아에서 결국은 이제 퇴출당하고 탄압받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아이젠슈타인은 초기에 젊었을 때 뭘 하던 사람이냐면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연극을 배워가지고 정통 연극성 안에서 그 사회주의적인 어떤 자기 그걸 어떻게 표현하나 할 때 연극계에서 굉장히 자기 대부 정신적 지주의 스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기존의 연극에서 하던 그런 재현적이고 막 그런 되게 진부한 클래시컬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영웅적인 아니면 이제 어떤 혁명적인 혁명성을 드러낼 수 있구나 하는 거를 눈을 이미 그때 떴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반이 연극이라는 공연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게 있냐면은 굉장히 형태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대한 주목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서 쇼트가 하나의 몽타주의 세포다. 우리 사람의 세포이죠. 쇼트는 하나의 세포야. 근데 쇼트를 그냥 하나의 언어의 단어라고 생각하는 게 푸도프킨이라면은 에이젠슈타인은 그게 시를 쓸 때 하나의 단어 이게 아니라 그냥 걔 자체가 하나의 유기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쇼트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더 관념적인 얘기를 어떻게 하냐, 그런 쇼트 하나에 우리가 뭔가를 찍어놨을 때 그 물리적인 그 쇼트 하나가 유기적인 아이이므로, 그러므로 걔 자체가 내재적으로 운동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운동성을 통해서 잠재적으로 다른 애들과 부딪힐 애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항상 느끼지만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낮은 데서 높은 곳, 같은 레벨에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몽타주를 통해서 무언가가 일어난다는 것은 만약에 얘가 세포라면은 얘 세포와 다른 세포는 굉장히 달라야 하죠.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충동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다른데 금방 화합하진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이론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의 쇼트와 하나의 쇼트가 만날 때 기본적으로 걔네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충돌해야 해요. 근데 푸도프킨의 그 리얼리즘 쪽으로 가는 그 이음새는 그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죠. 당연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에이젠슈타인은 일본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일본 상형 문자, 사실 이게 한자죠. 근데 일본 문화를 접하면서 이제 그 상형 문자에 너무 그 인식적인 자기한테 충격이 온 거예요. 그 위핑, 울다라는 말의 그 글자가 눈과 물이 섞여서 나온 말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상형 문자의 구조를 이해하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뭘 이해한 거냐면 몽따주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두 개의 상징들이 결합했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하고 물이 결합했는데, 뭐 우리 말로는 눈물이지만 어쨌든 또 그럼 다른 이유로 노래한다가 잎하고 새가 합해진 그림이 노래한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아이젠슈타인이 인식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여기서 와 하고 놀란 건 뭐냐면, 아 그렇구나, 사람의 입과 새가 만났는데 노래를 한다라는 제3의 아주 새로운 다른 개념을 도출해. 이게 바로 몽따주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리스닝 이런 것 좀 기계적인 것도 있죠. 귀와 문이 만났는데 듣다라는, 문소리를 듣는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본 동양의 문화 안에 있는 이런 상형적인 어떤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일본 그 가부키 공연 안에서 보여지는 자기네하고 너무나 다른 방식의 이야기에 푹 빠져가지고 에이젠슈타인은 그래서 보면은 자기 이론서도 많이 썼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뭐 가부키나 아니면 일본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그 인용이 돼요. 영향을 많이 받았죠. 가부키 지금 얘기한 거고,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연극에서의 메이어 홀드라는 그 대스승을 만나는데, 이 사람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냐면은 이제 배우를 대하는 어떤 연출적인 마인드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정 러시아가 끝나고 그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시대에 그런 연극 연출자인데, 그런 사회주의적인 어떤 사회주의에 동조하면서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식의 대안으로서 연극을 할 때 막 그 기존의 영웅들을 만들고 막 그 이제 애정 얘기나 막 하던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런 부르주아지들이 만들던 그런 구태한 한 사람을 막 영웅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훨씬 더 그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인식을 가지고 인물을 구성하고 하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아니면 하나의 사물을 바라보거나 사건과 하여튼 총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 단지 그냥 하나의 개인 사적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 전 사회적이고 전 정치적인 것이 다 함께 있고 그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이 어떤 것이다라는 걸 배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구조를 드러내고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을 배워요. 그게 아이젠슈타인이 받은 영향이에요. 그 사람 작품을 우리가 보면 그 영향력을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잠깐 되게 중요하다기보다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이 연극 스승이 아까 푸도프킨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배우가 그렇게 내적 자기 연기를 막 잘하는 그런 연극적 연기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연기를 얘기한 게 누구냐면 스타니슬라브스키라는 되게 유명한 그 배우 연기 이론가예요. 이 사람의 지금 이론은 지금도 학생들이 읽고 미국에서는 아주 그냥 기본적인 배우들의 교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스타니슬라브스키의 연기의 이론은 내적인 거예요. 심리적이고 내적이고 동화적인 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뭐 사방에서 배우들이 연기 잘한다 그러면 그게 내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영화에서는 그런 내적인 막 정말 연기 뭐 이런 게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때는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만드는 연출자가 전체 구조를 드라마turgi의 그 이야기, 내러티브나 드라마turgi의 전체 구조를 완벽하게 커트까지도 다 조정해서 머릿속에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안에서의 배우는 그렇게 내적 연기를 목숨 걸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에 그렇지 않은 이유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는데 아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이런 사조적인 변화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다분히 거의 대부분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게 시스템이고 체계입니다. 그래서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하면 어트랙션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이 어트랙션이 뭐냐면 아까 지금 말한 것처럼 에이젠슈타인이 영화를 만든다. 그러면 이 감독은 전체 영화에서 내가 이런 어트랙션 몽타주를 통해서 관객을 내가 원하는 지점에서 그거를 막 느끼고 그렇게 하게끔 내가 끌어갈 거야 하고 막 끌어가게끔 정서적 반응을 자기가 주도하고 미리 예측하면서 그 몽타주 기법으로 거기를 빨려 들어가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지금 약간 여러 가지로 헷갈릴 수 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문제 제기를 하면 여러 꼭지로 이게 그거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자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나 우리가 전에 제 1편에서부터 자기 반영성 얘기를 할 때 그에 반대되는 내러티브 위주인 재현적 영화, 환상성을 추구하는 영화들의 계열을 말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다 우리가 나눌 수는 없다고 하는 이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도 보세요. 에이젠슈타인은 되게 형식적이고 형태주의적인 사람이고 형식적인 실험을 많이 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면에서 자기 반영성의 영화들이 영향을 받은 만큼의 몽타주 이론과 그 영화 언어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되게 자기 반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영화를 대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에게서 영화를 만든다라고 하는 목적 지점은 관객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런 되게 파테틱한 그런 굉장한 웅장한 어떤 심미적인 어떤 감정을 그때 그런 사회주의적인 이제 자기 사상과 더불어 그 감정을 같이 체험하고 나오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무슨 소리냐? 에이젠슈타인은 히치콕처럼 영화 언어를 들여다보고 영화 언어가 무엇인지 메타 언어적인 이해를 굉장히 잘한 아주 지적인 작가인데 근데 그 도구를 어디에 썼냐면 정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지점에 그 도구들을 쓴 거예요. 그래서 히치콕에게서 서스펜스라는 도구, 그러니까 어떤 도구라고 해야 될까요? 서스펜스라는 그렇죠. 도구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뭐냐면 그걸 통해서 정서적인 교감을 하고 관객들을 긴장으로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때까지
그 영화의 긴장과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정서적인 효과로서 관객을 붙잡아두는 데 썼어요. 그렇다면 에이젠슈타인도 그래요. 에이젠슈타인도 메타 언어적인 자기 반영성적 어떤 자기 그 태도와 메타 언어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뛰어나고 그 구조를 이해했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어냈냐면 이런 사회주의적 자기 사상을 드러내고 그거에서 아주 정서적 고치와 드라마투르기를 통해 가지고 함께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파테틱한 그런 웅장한 정서를 같이 확 느끼고 공동체를 의식을 느껴서 사회주의적인 어떤 지향점을 함께 고무하는 어떤 그런 선동적인 그런 다분히 선동적이죠. 그런 데에 쓰고자 했던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효과가 있게 썼죠. 메타 언어적 그 능력이 뛰어났으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메타 언어적 그 현실을 많이 보여주고 자기 반영적인 그 지식을 갖고 있었긴 했는데 이렇게 치면은 하지만 영화를 만드는 태도나 경향은 훨씬 재현적이고 환상성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언어로 사용한 거예요. 그런 계열로. 그래서 크게 보면 재현의 영화, 환상성을 만들어내는 영화의 작업을 한 거죠. 푸도프킨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요 에이젠슈타인 앞에 있었던 베르토프 같은 경우는 몽타주에 대한 그 감각을 굉장히 먼저 예지하고 인지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형태론적인 어떤 실험적인 태도가 아이젠슈타인에게 영향을 주고 그걸 더 강화하면서 이렇게 갔지만 베르토프는 감성적인 효과, 그 관객과 정서적 교류를 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로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수행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적인 지적이고 수행적인 태도로서 카메라가 만년필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사유와 자기를 바라보는데 도구로서 이거를 이렇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로서 카메라를 썼기 때문에 자기 반영성을 만들어내고 자기 반영적인 영화를 만들어내는 그 계보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몽타주 이론 쪽에서는 베르토프와 에이젠슈타인이 이렇게 계보가 이어지긴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보면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고 그걸 정서적으로 교류해서 그걸 같이 관객을 끌어들여서 어떤 이야기 안에서 재현과 환상성 안에서 어떤 정서적 교류와 동질감을 만들어내고 싶다라고 작품을 한다면은 그거는 다분히 우리가 쉽게 말하는 클래식하고 요즘에 많이 보는 그런 드라마투리가 있는 영화고 자기 반영적인 영화는 어쨌거나 영화를 만들 때 기본적인 영화를 만드는 목적의 밑바탕에 감성적인 밑바탕이 감성적 교류에 있지 않아요. 되게 지적이고 수행적인 데 있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 차이가 자기 반영적인 영화와 리얼리즘적인 영화, 재현적인 영화로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여러분이 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이젠슈타인 얘기는 아까 이제 제가 또 풀어서 했고 그리고 아까 제가 파워하고 포템킨 얘기했죠. 영화 여러분이 들어가서 보시면은 되게 지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들게 고되게 그 영화를 다 보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도 한번 선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가면 다 있어요. 작품들이. 보시면은 생각한 것보다 되게 신선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그냥 골라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포텐킨 같은 경우는 오디세이 이 계단하고 아주 고기만 따로 또 만든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빼가지고 보여주는 것도 많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푸도프킨 아이젠슈타인은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고, 뭉따주도 어떤 거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브첸코가 아까 제가 앞서서 이쪽 그 푸도프킨하고 그 다음에 에이젠슈타인으로 나누는 요 대비되는 리얼리즘과 자기 반영적인 어떤 태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면, 드라마와 내러티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시적인 언어, 시적인 언어의 어떤 경지, 그런 쪽으로서 도브첸코를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제 이후에 우리가 굉장히 실험적이기도 하고 주관과 객관이 섞이기도 한, 에세이적이기도 한, 그리고 텍스트적이기도 한 그런 현대의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그렇다고 정서가 없지 않은 이런 복합적인 그 작가들의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계보의 앞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미술이 먼저 주된 전공이었기 때문에 세상을 바라볼 때 회화적으로 바라보는 눈이 이제 작용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조적으로 바라보고 시적이기도 하고 마술적이고 초현실적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까 에이젠슈타인이나 푸도프킨 같은 경우에 몽따주 이론으로 영화를 만들면 바빠요, 정서가. 왜냐면 내가 어떤 이야기 하나를 만들려면 이 이야기 속에서 나오는 정서를 내가 창출하고 창작하기 위해서 그 리듬을 만들고 어떤 사건을 만들기 위한 그 모든 촘촘한 커트들을 미리 다 예상하고 구성해서 연출하고 부딪히고 만들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아주 바빠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여러분? 근데 이런 관조적인 작업을 아무나 다 하진 못해요. 그렇게 카메라가 그냥 오래 틀어놓고 있다고 관조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회화적이고 관조적인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되게 초현실적이고 마술적이고 신비하고 이질적이고 이런 굉장히 이상야릇한 느슨함에서 오는 굉장히 묘한 우리가 잘 정서적으로 평상시에 많이 느끼지 못할 그런 정서들을 이렇게 불러와요. 되게 시적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선전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추출됩니다. 오래 가진 못해요. 근데 되게 창의적이고, 우리는 참 많이 그런 걸 실험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화의 어떤 구조나 특징들을 이제 조금 나열을 해보면은, 이 사람은 커트와 커트의 그 쇼트, 충돌하고 이어붙이는 이런 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씬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씬들도 되게 막 많은 커트들이 막 모여가지고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숨구멍이 좀 크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하나의 조금 더 큰 씬과 이 씬들의 어떤 대조적이거나 아니면 이어지는 그런 좀 스케일이 그숏 단위가 아니라 좀 씬 단위로 약간 그 선선한 바람들이 좀 더 많이 들어오는 그런 면에서 또 약간 모호할 수 있고, 근데 산다는 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그리고 되게 광각을 많이 써요. 파노라마, 그 정지된 화면들이 많고, 즉 정지된 화면이라는 게 그림처럼 커트가 딱 고정되고 그 안에서 움직임이 그렇다고 막 많은 게 아니라, 움직임이 뭐 예를 들면 들판을 찍어요. 농촌에.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의 농민들의 삶을 굉장히 담고 싶어 했거든요. 우크라이나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담는 우크라이나의 농민 그 혁명적 기지보다는
사회주의적인 그 자기 이념은 거기에 같이 가는데 스토리 이야기는 근데 이걸 찍는 방식이 굉장히 시적이고 그 농촌의 풍경들을 굉장히 서정적이고 시적으로 담아내고 이런 부분들 나중에 비판받아요. 그래서 되게 정지된 그림 같은 그런 시적인 순간들을 이 사람 영화도 유튜브에 찾으면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참 다들 있어요. 자, 이거 어디까지 했죠? 에이젠슈타인도 봤고, 몽따주 봤고, 도브첸코 얘기하고 있었고, 도브첸코 영화가 이런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돼지 저는 돼지 찾아서 왔는데 돼지도 되게 좋습니다. 어쨌든 찾아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우리나라 유튜브에 도브첸코 돼지 이렇게 치면 안 나오는데 영어로 치면은 나와요. 그리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도브첸코 같은 작가한테서 중요한 거는 편집하는 막 그런 가위질이 아니라 카메라가 포착하는 아름다움이 우선적으로 더 먼저 중요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여기는 이제 알렉산더 메드베드킨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일단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크리스 마커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당시대 그 다큐멘터리 작가였는데 그 이름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1시간 지금 40분 정도 됐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여러분 봐줄만 하죠. 몽따주 이론 이 이론 정리를 통해서 자기 반영적인 영화하고 재현적인 영화 조금 한 번 더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 있는 영화들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맛보기로라도 좀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수업을 전위 영화 아방가르드에서 프랑스 초기 시적 영화하고 그 계보로서 이제 크리스 마커로 가는 길을 제가 조금씩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이어갈게요.